네. 졸릴 시간이고 딱 가을 돼서 졸릴 시간인데 균형기초에 대한 어떤 현황과 이야기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혹시 업무를 처음 맡으신 분도 계시나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농업의 균형규촌과 농업인의 현황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짤막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5라는 숫자가 혹시 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이거를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균형규촌의 현황을 그냥 이해하려면 저는 이 5라는 숫자가 참 좀 날짜가 지나서 좀 변경될 수도 있지만 17년 조사에서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5라는 숫자가요, 현재 농업인의 인구수입니다. 현재 농업인의 인구수. 네. 굉장히 이게, 저도 이걸 보면서요, 저도 상당히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거짓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진짜야? 혹시 이 5를 보면서 저와 같은 마음이 안 드시면 심각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가 우리가 이제 한 5천만 되는가요? 그 정도 되죠. 4천만 얘기하던 때가 뭐 상당히 오래됐고 한 5천만 정도 되면서 이제 점점 또 거꾸로 갔을 텐데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심각한 인구의 감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또 5%가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5%가 진실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경지의 10R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10R는 아시다시피 300평이잖아요. 300평. 이게 농업인의 기준이 농업 경영체 기준이 10R잖아요. 예, 10R. 그리고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를 조사한 겁니다. 그 5%가 뭐죠? 이 5%가 어떻게 되는 거지? 전 이거를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농림부 자료, 농림부 통계청에 조사된 자료인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농업 균형기촌 강의를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균형기촌인을 저는 농촌에서는 진상이라고 합니다. 적응 못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방송 용어가 아니라서. 저희 집이 여기에서 5분이면 저희 시골 여기가 완주군인데요. 여기서 5분만 가면은 도로 하나를 두고서 김제시입니다. 저는 김제에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서면이죠. 여기가 이서. 여기가 제 친구들 동네예요. 제 친구들이 다 돈 벌었죠. 이제 어디 간지 몰라요. 이게 완주 봉동이 그렇게 돈 버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 간지 모릅니다. 농지를 버리고 어딜 갔겠죠. 저희 집은 다행히 땅값이 안 올랐어요. 길 건너서 김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40년생이니까 이제 80이 조만간에 다가오시는데 오늘도 저 때문에 생각을 20kg 캐고 계세요. 20kg 캐고 계세요 지금. 제가 지령을 내립니다. 오늘은 20kg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택배기사한테 송장을 주소를 딱 보내면 택배기사가 저한테 송장 번호를 딱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제가 버는 돈은 한 달에 한 평에서 10kg를 생각을 수확해서 한 100평에서 한 100만원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10평에서 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귀농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동네도. 다른 곳에 사시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저는 왜 마을 간에, 주민과 원주민과 귀농한 사람의 융화가 안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위의 형, 저희가 6남매인데, 저희 형까지는 전부 영광 출신입니다. 원불교 성지, 백수면, 천정리, 백번지, 백수초등학교, 거기가 고향이에요. 저희 집은. 저도 여기 타향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가 고향인데도 부모님이 타향이잖아요. 형제들이 다 타향에서 왔잖아요. 마을 주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몇십 년이 지나서 부모님이 이제 인정받았어요. 물론 지역마다 틀린 건 사실이에요. 마을 구조마다. 어떤 사람이 마을의 리더냐에 따라서 틀린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살면서 심지어는 어떤 동네 형님들은 제가 인사해도 인사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 곳이 농촌이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정이 좋은 곳이 있고 인정이 안 좋은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저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현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논농사부터 시작해서 양잠 농사부터 해서 고추는 한 3,000평 정도 호미로 풀을 매던 시절을 지내서 니아카로 고추를 다 실어 날리는 시절을 지내면서 밭농사는 거의 다 해보면서 살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안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나이를 너무 적게 보시면 안 돼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 집은 소를 팔아야 됐고 저희 집은 밭을 팔아야 됐어요. 판 건 아니고 농협에 대출을 받았는데 못 갚아서 내야죠. 내놔야 하잖아요. 그런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죠. 대학교를 만약에 제가 안 갔다면 저희 집 소하고 저희 집 밭은 안 없어졌을 것 같아요. 자, 농촌의 살림이 넉넉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실은요. 그와 반대로 농업인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라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끼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전국의 담당 여사님들이 끼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고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들어오니까 고민을 못 하겠네요. 같이 고민해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똑똑하거나 학문적 어떤 프레임이 더 잘 돼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이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저는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꼭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수 선생님이 재밌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 재밌어도 안 되니까 잘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쉽게만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머리를 쓰게 할까요? 그랬더니 머리를 쓰는 건 안 좋답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김용수 선생님한테. 머리는 쓰지 않도록.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토론을 같이 고민하고 했던 건 안 되겠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괜찮으신가요? 네, 머리 안 쓰시는 게 좋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농업인 인구가 이렇게 감소했어요 라는 거를 여기 담당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마음을 울리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가?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6개월을 하건 1년을 하건 내 마음이 울리는가 이겁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로 저는 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도시 소비자로서의 어떤 물가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농산물의 어떤 정책적 가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스러운 것도 저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5%라는 숫자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어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으로 5%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다 아는 이야기시죠? 네, 알고 계신답니다, 다. 네. 65, 40.3 이건 뭘까요? 이 숫자가 자꾸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여기를 천천히 보시면 유소년 인구,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이 보이시죠? 생산 가능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 여기입니다. 농촌 인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5세 이상 인구가 어떻게 되나요? 증가했고, 여기 보면 농촌 인구는 떨어지고,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이 폭에서의 농업인입니다. 5%를 다시 지켜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를. 최근에, 제가 죄송한데, 대구 전략인재 뭐뭐뭐에서, 귀농인 대상으로, 귀농 예정 대상으로 강의를 합니다. 경상북도의 모든 분들, 재직자, 퇴직자, 예정자 하는데, 그분들 교육하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쭉 기수별로 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요, 그분들을 다시 보면요, 야, 이분들이 과연 농사를 질 분들인가, 안 질 분들인가, 농촌에 기여할 뿐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전혀 사람이 필요하지, 없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하는 어떤 농촌 현실에서 농업인 인구가 귀농귀촌이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대구에서 JTBC 방송을 촬영했습니다. 제가 청년 창업의 정착률 쉽냐 어렵냐 몇 프로나 정착했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인터뷰할 때 계획을 잘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견학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영농기술교육 기초기술교육도 있고 농기계 활용교육도 있어. 그걸 잘 배우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했는데 뒷부분만 딱 잘라서 방송에 나갔어요. 9시에 뉴스에 나갔습니다. 제가 저 난감했습니다. 욕 먹었구나 이거. 100% 욕이다. 막 많은 농업인들이 캡처 떠가지고 제 거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막 난리를 폈습니다. 저 댓글 다 달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준비를 잘하면, 준비하는 과정이 이리이리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2단계 2단계를 거쳐서 오면 실패 확률이 매우 줄어들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요, 실패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딱 다른 얘기 붙이고 통계자료 나가고 제 얘기 딱 들어갔습니다. 귀농귀촌 전문가 송영호 이랬다. 그거 캡처해서 방송 막 올려주시는데요. 다른 분들은 선생님 방송 나왔어요 막 보내주시고 막 카톡 보내는데 저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실수했다. 근데 분명 PD님에게 작가님이 물어봤거든요. 감독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편집 안 하실 거죠? 그 말을 믿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걸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이거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귀농귀촌이 주는 의미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걸로 본다면 저는 무조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은.
이 상황으로 보면요. 그래서 사실은 강선홍 경영교육하고 정보 이비진스 교육하고 마케팅 교육, 경영 컨설팅에서 기총 교육하고 창업 교육으로 제가 전환을 했거든요. 이쪽을 손대야 되겠구나. 이거 사람들이 너무 잘 못 전달하는 부분이 있구나. 무조건 성공한다는 6시 내 고향 생방송 투데이 인간극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현장에서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똑바로 귀농하세요를 외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제 교육을 들으면 귀농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질문한 분이 꼭 있어요. 이게 위축된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귀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귀농을 준비를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왜 이걸 빼서 생각하시죠? 이렇게 제가 계속 반문합니다. 제 말이 들릴까 안 들릴까요? 그 사람들은 안 들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다음에 0.4 헥타르. 0.4 헥타르가 뭡니까? 이거예요. 평균 재배 면적입니다. 귀농한 분들의 평균 재배 면적이 0.4 헥타르. 엄청나죠? 1000평? 이절 대략 약 쉽게 생각하면요. 시바르는 300평이죠. 시바르가 모여서 1헥타르가 되잖아요. 1000평입니다. 그 1000평에서 채소, 과수, 가구수하고 평균 재배 면적인데 채소를, 그 다음에 과수를, 그 다음에 벼, 특용, 두류, 서류, 맹류, 기타, 화해 등으로 이렇게 재배들을 귀농인 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평균 0.4 헥타르랍니다. 과연 우리 그 식량 주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고민이 정말 전 들었어요. 과연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도 인해전술로 가야 되고 그 주식에서는 개미군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과 방향성을,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농업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저는 제 마음속에서 늘 외쳐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교육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컨설팅도 하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도 가서 현장에서 코칭도 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 모니터링 담당 선생님 교육도 하고 영농 기초기술 교육 가서 창업 교육 시키고 하는데 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쯤은 다 하고 계시죠? 네, 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정말 이분들한테 적합한, 합당한 미래지향적 어떤 컬인가? 내 교육 방식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수도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0.4 헥타르. 이거는 평균이겠죠. 60% 정도가 한참 이하입니다. 교육생의 대다수가 40%에서 60% 정도, 지역마다 차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차별이 있어서 그런데 해남이냐 경기도냐에 따라서 보유한 면적이 달라요. 땅값이 싸냐 비싸냐 틀리죠. 요즘 귀농하신 분들이 강원도 평창, 영월 이쪽으로 많이 가세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으로 많이 가신다는 거예요. 경상북도 가면 땅값이 싼 데가 많은데 왜 거긴 안 가시죠? 왜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갑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때 해남 가면 땅값 싸요.
한 농가가 보유한 면적이 가장 넓은 데가 해남이랍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경상북도 분들이 해남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거기는 안 가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보유 면적이 있고 땅이 살 게 있지만 없는 데에서 귀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평, 300평, 300평 넘는 분이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 중에. 2층 집만 지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다? 다 아시죠? 네, 그 비율이 한 40% 정도. 최소.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교육 시작 전에 30명 뭐 이렇게 보통 교육장에 되잖아요. 손을 다 들고 자리 이동을 다 시킵니다. 교육할 때. 여기는 1000평이야. 3000평, 5000평.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가장 많아요. 이분들은 농사 기술이나 뭐 어떤 뭐 농업촌에 대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는 좀 알아들어요. 여기는 이제 콧방 웃깁니다. 10,000평 넘어가신 분들은 야, 니네가 농민이냐?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하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무슨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0.4 헥타르다. 그런데 그것도 통계적 이야기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재 귀농하시는 분들은 그 이하의 면적으로 농사를 한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 기준에 근거한 통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준에 근거. 그런다고 해서 못 먹고 살았냐? 저는 사실 1000평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 적정 규모, 적정 생산, 가족농 구조에서 최소의 비용 투자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계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미 어떤 데이터화 시키고 구체화 시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10평에서 얼마를 벌었다겠죠? 100만원이죠. 10평에서 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지금 생각은 끝물인가요? 초물인가요? 끝물이죠. 10월 초부터 햇생강해서 판매하면 직거래를 해도요. 지금쯤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사서 매출이 안 나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초물은 3,500원 도매가격이 3,800원 빨리 내야 돼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3,000원대로 떨어져요. 그러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2,800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2,600원이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받는 돈은 하역비, 보관비, 경매수수료 빼고 나면 2,300원이 들어옵니다. 10kg에 23,000원. 도매와 농민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깻잎을 안 팔아보셨군요. 저는 이렇게 익산 하이시장에 익산 농산물 경매시장에 농사를 짓고라면 제가 한 번씩 차에다 실어서 3번, 4번 저희 집은 경운기도 없었거든요. 농사 질 때. 다 니아가로 했습니다. 저 경운기 운전은 그런데 잘합니다. 삽으로 건물 다 지었어요. 수평 잡고. 네, 그렇게 했는데 여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 실어도 내서 팔면 기름값도 안 났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나 없나를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농업인 인구가 떨어졌는데 가격은 오르지 않더라고요. 더 떨어져요, 농산물 가격이. 솔직히요. 정책이 잘했나 못했나 얘기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네. 네. 68.6% 뭘까요? 좀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귀농인의 68.6%
귀농이라 하면 이제는 시바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 농업인들한테, 귀농인들한테 암시를 계속 시키거든요. 욕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시발은 300이야. 이렇게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쵸? 그분들은 시발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을 인지를 시켜야 되니까 300평은 시발이야. 그래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사로 들어가 보면 품목별 소득률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부터 조사하고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기준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의 기준은 시바르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100 얼마의 매출이죠. 그 사람들이 농업인이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게 농업인 집 빼고 못 빼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30, 40, 50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희망적인 얘기면서 슬픈 얘기입니다. 30대, 40대, 50대의 비중이 68.6%입니다. 귀농인 중에. 높죠? 저는 이분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생계형 귀농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그리고 귀촌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반이 있어요. 귀농반, 귀촌반. 맞죠? 관망하다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처럼 젊은 분들은 귀농하면 저는, 자녀가 있어.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친구들하고 또 달라요, 개념이. 자녀가 있어. 그럼 전 뭐라고 하냐면, 전투적 생계형 귀농인. 이렇게 하면서 수업 시간에 그분들을 따로 분리시켜요. 당신들은 앞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 있으면 안 돼. 한번 생각해봐. 다시기나 조금만 이혼할 수도 있어. 앞에 앉아. 그리고 띠들르고 오세요. 다음부터는 빨간색에다가 전투적 생계형 귀농이라고 써놓은. 내가 특별지도 해드릴게요. 평생 코칭 해드릴 테니까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어떤 자원들이 68.6%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귀농 어떤 인구에서 68.6%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얼마나 잘 체킹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귀촌인 분들이 너무 똑똑하시고 고위 관직에 있다 보니까 퇴직하셔서 그분들 입김에 이분들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농귀촌 교육할 때요, 경기도에서는 농림부에 근무하신 분, 정부 부처에 근무하신 분 손 드세요. 그래가지고 반성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들 때문에 안 바뀌었어요. 좀 보직에 계실 때 좀 외치시고 그러셨어야지. 지금 와셔가지고 보니까 농업이 이렇다고 불만 얘기하지 마세요. 인과 응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제가 그때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보니까 알겠습니다. 진작 좀 오셔도 고생했어야 되는데.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설마 제가 그렇게, 제 인상을 보세요. 저렇게 하면 100% 잘리잖아요. 여러분도 보시기에 제가 강사 같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 맞았다, 학교에서 맞았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신토시하고 이렇게 학교를. 살짝 보이게. 그리고 그 게류마늄 금팔찌 금팔찌는 없으니까 그거 딱 차고 가면 선생님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자세가 나오죠. 선생님들도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시죠? 네가 뭘? 네. 이 지표는 참 의미가 있는 지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농림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건데요. 자세히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저는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뭐냐? 소방안전 매뉴얼. 불이 나면 젖은 물수건을 코에 대고 나가야 돼요. 엎드려서. 배가 물에 빠지면 탈출해야죠. 비행기가 추락할 때 어떻게 하죠? 이게 처음에 비행기를 타면 안내하는 매뉴얼이죠.
매뉴얼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업에서는 과연 이 귀농인, 귀촌인에 대한 매뉴얼이 얼마나 구체화됐는가, 이걸 저는 고민합니다. 매뉴얼이 과제로 내려가는데 그 과제가 숙지가 안 되더라고요. 경력이 높으신 선생님들은 농업 전반적인 어떤 업무를 하셔서 이해도가 빨라서 빨리 습득하시는데, 경력이 낮으신 분들이 꼭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담당을 하시던데요. 어떻게 된 거죠? 아하, 초기 업무에 어려운 건 짬밥은 안 한다. 적폐네요. 그런데 여기 우리 적폐가 오셨네요. 왜 받으셨죠?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세요. 네, 왜 짬밥이 드신 담당 선생님들은 왜 오셨죠? 보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도 좀 그쪽에 경영 쪽에 관심이 있고 좀 하셨던 분들의 경력자분들이 한 2년 3년 하시는 분들이 전국 9개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해 보니까 한 10% 정도 되더라. 희망적이었어요. 10% 정도.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지역이 춘천에 하나 있고 연천에 한 분 계시고 저쪽 전남 쪽에 한 분 계시고,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굉장히 매뉴얼화 돼 있으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당신들이 합당하게 걸러내고 분류하는 작업에 신청서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그거 보면서요, 저는 10%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전국을 연찬회를 다니면서 올해 신규농업인 연찬회 교육을 다니면서 희망을 보았어요. 희망이 있다. 저는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이 모두 그런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3개월 또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뵌 분이 별로 없어요. 얼굴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도기수론 가서 담당 선생님들 연찬회를 다 했는데 뵌 분이 없어요. 제 얼굴이 특이한가요? 선생님들이 너무 무난해서 제가 못 알아보는 거겠죠? 그래요? 그러세요? 그분들 모셔놓고 강의하라고 그랬는데 왜 저를 한 분...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시간이 1시 39분인데 1시 반까지 1시간 반인가요? 네, 김주석 선생님은 1시라고 아까 저한테 얘기하셔서. 네? 1시간. 농업농촌에 대한 매뉴얼은 저는 이거에 목적을 두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라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매뉴얼. 귀농귀촌의 매뉴얼은 그 귀농귀촌 하신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농업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약해서 좀 서글픕니다. 이게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좀 짬밥이 경력이 좀 되신 우리 담당 선생님들은 매뉴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경력이 안 되신 선생님들은 그게 숙지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다가 보직이 바뀌시더라고요. 이 농림부 방송으로 지키는데 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자기 보고.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뉴얼이 없다. 있긴 있는데 디테일하지 않다. 관심이 적다. 관점이 약하다. 그런 매뉴얼이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귀농귀촌의 유형에서는 뭐 이런 유형도 있고 이런 유형도 있고 있다. 뭐 이게 2012년, 2014년 뭐 이런 통계 자료에서 연구 보고서, 그러니까 농림부나 농진청의 용역 사업으로 연구 보고한 결과들에서 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사된 책을 제가 조금씩 추스려서 정리한 거니까요. 책 안에는 다 내용이 있으니까 또 쓰다 보니까 오타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정말 귀농귀촌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거를 창직이다. 창직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조사한 데이터가 있다는 건 참 놀라웠어요. 자, 보면은 귀농귀촌인의 공동체 리더의 역할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행정 업무 처리, 마케팅 업무 등의 관련 업무가 농촌의 고령화로 매우 어려운 일들이었다. 귀농귀촌인의 사회 경험과 개개인의 경력이 농촌 마을의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 진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귀농귀촌 마을 리더 중에서 전체에서 마을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농업인들이 원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제 귀농귀촌 하신 귀농이냐 귀촌이냐를 나누지 않고 귀농귀촌인들이 해내고 있구나. 거기에서 이제 실수하는 게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화 시키면 되겠죠. 그 실패나 실수를 적게 하는.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 정보에 대한 미흡한 정보력, 경영 정보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지역의 어떤 찌족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형태, 성질, 오래된 어떤 역사문화, 고창 같은 경우는 그게 심하죠. 전북에서 오신 분 계시죠? 고창 매우 심각하죠. 6.25 때 죽이고 죽였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종이 주인을 죽였어.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때를 거쳐온 2세대 3세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관계가 개선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성씨가 이응씨 이렇게 있어요. 아주 왼수입니다. 그래서 고창의 소장님은 송진희 소장님이세요. 그분이 군수님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네. 죄송합니다. 찍는지 몰랐어요. 방송 용어 정정하겠습니다. 힘이 없으실 때는 송씨가 가면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되시고 이제 그 핵심 주체가 되시면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려나?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야기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충남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지하청장의 의도에 따라서 순식간에 소장이 과장되고 그랬죠. 과장이 소장되고 발령나고 비일비재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표를 다시 한번 본다면 귀농귀촌인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우리가 잘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귀농귀촌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고, 근데 만들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정보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영농기술만이 아니에요. 귀농인에게 영농기술은 기본기입니다. 총검술에서 보면 기본기. 그죠? 그것도 못하면 농업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농기초기술교육 받았다고 다 되나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정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력에 맞대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그래서 그걸 AI화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인공지능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접목해서 스마트팜을 만들죠. 농업에서는 영농기술에 대한 어떤 품질과 비용 절감을 효율성을 높이려고 스마트팜을 했는데 정작 사람에게 맞는 분별력에 대한 정보 분별력은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화되지 않은 거죠, 아직도. 그래서 아무리 연장이 좋아도 연장을 못 다룬다. 못 다룬다. 왜? 연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 익스페리언스가 있어야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경험 수치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연장이 좋아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과연 스마트팜은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논문을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향후 농업 안정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저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발언하면 안 되는데 농림부의 정책에 반하는 찍히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스마트팜은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 안정화라는 개념이 뭐죠? 그렇죠. 가격. 먹고 살만 해야 돼요. 농사 지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하고 똑같냐. 저장 창고를 농협인들이 왜 하기 시작했나요?의 질문과 똑같죠. 그렇죠. 저장 창고를 왜 만들었죠? 가격을 잘 받아보려고, 보관, 제품의 품질을 높이려고, 이런 목적이 있었죠. 네. 그럼 이게 스마트팜하고도 본질적으로 같지 않을까요? ICT, IoT 이거와 본질적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죠? 꼭 실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우리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진 건 뭐냐면 그때도 가격이 안 좋다. 이거 아닌가요? 작년에 진주에서는 그 많은 배를 다 버렸잖아요. 저장창고치를 못 팔아서. 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오르지 않았죠, 작년에. 그래서 보관창고에 있던 배를 다 버렸지 않습니까? 스마트팜이 발전이 돼서 농사기술이 안정화되고 귀농인이 농사를 잘 짓고 품질이 좋아져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뭐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반반 스마트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반반. 이걸 꼭 만들어낼 겁니다. 일부 만들어냈어요. 반반. 그것이 과연 귀농귀촌인에게 좋을까요? 농사기술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소득은요? 누가 보장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1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4차 산업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스마트팜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같이 고민 좀 해주시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매뉴얼화 시킨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부터 7단계의 귀농귀촌인을 위한 매뉴얼화된 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빈약한 게 사실이에요. 디테일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제시되는 부분들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나온 매뉴얼 이 매뉴얼을 만든 사람은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는 귀농귀촌 체크리스트에서, 죄송한데 이건 책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잡지에 있는 거라서요. 제본상에서 좀 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의 동의를 온전히 구하는 것, 뭘 하고 살까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전원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 그래도 할 일은 할 일을 찾을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게요. 사실은 귀촌인한테 해줄 말이거든요. 귀촌인이 귀농인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귀촌인 중에서요, 퇴직금 250만원 받으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게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없나. 그래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궁극적인 어떤 삶의 지표, 자아 성취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자신의 목적 달성, 목표에 대한 달성을 농촌에서 농산물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욕구가 다시 생겼죠. 남원에서는 한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편하게 여행도 다녀오시고 즐기시면서 사시죠. 신규농업인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분들 모시고 현장 실습 갔는데, 현장 코칭을 갔는데, 그 옆에서, 그분 농장이 아니라 다른 옆에 밭에서 상추를 열심히 따고 계시는 부부가 계셨거든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또 한두 달입니다. 다니다 보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텃밭 농사를 시작했는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귀촌인이 귀농인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거기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귀촌인을 등한시했는데 등한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전원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 귀촌인. 그런데 그래도 할 일을 찾으세요. 이렇게 누군가는 반문해 줘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인간의 욕구, 심리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의 자금을 올인하지 말 것. 자금 계획을 너무 빠듯하게 세우지 말 것. 지역사회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 것. 시골 가서 살아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찾을 것.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자, 여기에서 영농기술 잘해라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패턴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게 심리 상태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심리 상태에 대한 답. 무엇을 배워야 하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무엇을 배워야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핵심 키워드로 놓은 것이 귀농귀촌 교육 200시간은 챙겨라.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리스트를 만든 사람의 의도. 200시간 챙겨라.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죠? 다 아시죠? 저도 이렇게 200시간 챙겨라라고 강요를 하고 다녀야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강사잖아요. 그래야지 저도 먹고 살잖아요. 200시간 때문에요. 전국의 귀농귀촌 교육이 잡상항인이 돼버렸습니다. 본질이 사라지고.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제발 분류하는 매뉴얼을 좀 두시면 어떨까요? 교육생을 선별해서 받으면 어떨까요? 이런 유형 이쪽 교육 가서 받으세요. 이런 유형 여기서 받으세요. 그게 아니고 믹싱돼서 들어오니까요. 각기 다른 이야기랍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교육하다가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줘요? 이건 더 많이 해주세요. 자기 주도형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궁금한 거는 꼭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의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 커리큘럼대로 가면 하나씩 해서 큰 틀을 보게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니 이미 수업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러면은 강사 평가 점수 선생님들 하시죠? 설문, 경영계에서는 늘 하시죠? 강사 점수가 안 좋아요. 정말 짜증입니다. 강사 평가 점수가 안 좋아요. 바른 얘기하면은 안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슬픈 일이에요. 성주에서도 김주섭 선생님 가고 나니까 제가 잘린 것 같아. 바른 소리 했더니. 계실 때는 괜찮거든요. 네. 말도 잘 들었어요, 농민들이. 선생님이 푸시하니까. 잘 들으세요. 뭐 이렇게 푸시하니까. 다른 적은 푸시를 안 합니다. 죄송한데. 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 잡지에서 이게 기사로 엄청나게 뿌려졌는데 200시간이 뭔 의도냐는 거죠. 이해되시죠? 강사의 의도죠. 강의 많이 해먹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귀농귀촌 준비는 교육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할 것. 이걸 싫어하는 데가 이제 많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정착 확률을 높이는 것. 바른 말인데요. 본질하고 현상하고 좀 틀려요, 이게.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고를 것. 그리고 100시간은 기본, 200시간은 채울 것.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달 나가다가. 200시간은 꼭 채워야 돼. 필요 없는 교육 다 듣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가면은 농업인대학 교육의 귀농인이 100%죠. 귀농귀촌이 거의 100%죠. 현상이 그렇게 돼버렸죠. 시간 따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리고 농업인대학 죄송한데 커리큘럼들이 전부 다 성과가 없는 커리큘럼이잖아요. 어떻게 하냐. 재미있고 흥미나고 대학교의 멋진 교수님들 유명한 강사들만 매번 바뀌면서 되어 있는 커리큘럼.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농업인대학 출석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제가 농업인대학 강의도 하거든요. 1년치 프로그램도 따서 했습니다. 제가 했다가 폐강됐어요. 목적성을 너무 앞세우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합니다, 다들. 그래서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자료 제공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또 바로 이렇게 또 나옵니다. 전화번호까지. 저는 여기에다 어떻게 제 이름을 집어넣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름을 좀 집어넣어야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주제가 귀농창업 관심 탐색형, 귀농창업 준비 실행형, 귀농창업 관심 탐색형 16개 과정, 이렇게 과정별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업체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성공하는 귀농귀촌 체크리스트에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펼쳤고요.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와서 여기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농촌진흥청의 귀농이라 하면, 귀농교육 대상자라 하면 1년에서 5년 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농기초기술교육, 현장실습교육,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돈이 나가는 곳은 이게 왜 틀어졌지? 여기겠죠?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나가죠? 맥시멈 멘토 40, 멘티 80. 여기는 교육이죠. 재배교육, 농기계 교육, 뭐 이런 교육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귀농인 대상으로 해서 정확히 분류되어 있죠. 이건 아시니까. 자,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목적은 이렇게 되고요. 실행과제는 이걸 해야 되고요. 결과물에는 이것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이겁니다. 목표 지향성은 이거예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책에 있으시죠?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그 신규농업인 과제로 이 정도 두껍게 나가 있죠. 인쇄하면 공문에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요약. 선생님들을 위해서. 뭘 도출하셔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은 성과 위주거든요. 성과 위주. 그렇게 해야지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 잘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봐주시죠. 이거 보시면 이건 없습니다. 이건 교재. 이거는 작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신흥기업인 귀농창업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귀농창업 액션 플랜 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입차가 상당히 딱딱하죠? 1단계 창업 마인드, 농업의 문화유산의 철학, 행복지수 점검, 꿈, 비전, 가족 공동체의 방향성과 목적을 작성해라. 2단계 농장 자원과 상품에 대해서 알아라. 농장 자원과 상품에 대해서 알아라는 무슨 말이 왜 그렇게 했냐면 평균 1000평이라 이거예요. 0.4헥타르. 거기에서 자생할 수 있을까요? 귀농인이? 그 60%가 넘는 사람들이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의 귀농인, 생계형 귀농인들이 자생할 수 있을까요? 1000평 가지고? 예, 힘들죠. 자생하는 것들은 주로 요즘 다시 딸기를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 귀농인분들이. 하우스 4동이면 매출이 8천, 6천에서 8천. 거기에서 2차와 3차를 접목하면 1억을 넘는 매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리가 휘어지죠. 4동 하시면 200평짜리 4동 하시면 허리가 두 귀농인이 하면 허리가 휘어지죠. 곧 병나요. 그래서 3동 정도 해야 돼요. 그럼 3동 하면 손익분기를 못 맞춰요. 4동 하면 허리뼈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렵고 좀 젊은 분들이 많이들 도전하고 있죠. 이렇게 되죠. 계산이. 그 4동이 1000평이죠. 4동이 여유 면적, 창고 보관, 기계 보관까지 해서 1000평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농장 자원과 농장 주변의 자원과 마을의 자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알아야만이 1000평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용어가. 그래서 학습이 잘 안 됩니다.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교육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대로 1박 2일로 해서 10회를 해라. 5회를 해라. 1박 2일짜리 5회. 아니 1박 2일 안 하더라도 10회만 해. 이러면 달라지고 담당 선생님들이 학생을 받을 때 정확하게 분류해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사람이 받되 철저하게 분류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석 관리 철저하게 해서 중간에 도망가면 수료증 안 주면 돼요. 그리고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와서 불필요한 이야기 하는 거를 자르시면 돼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태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였어요. 그것만 조장하시면 나머지는 강사가 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학문이 들어가 있어요. MBA 과정이 들어가 있고 퍼실리테이션, 브레인스토밍, BCG 분석, 마인드맵, 회계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물 분석까지, 작물 선택, 농지 활용, 1차, 2차, 3차, 월 소득 플랜, 월 얼마씩 벌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을 도출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연초에 이 교육을 담당 선생님들에게 교육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올해는 각기 알아서 편리하게 진행하시더라고요.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이 농업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들 좋아하시죠? 비즈니스 모델 교육이 농업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적합하지 않은데 왜 지금도 그것만 강조하시죠? 그래서 사업비 딴에는 귀신을 만드시더라고요. 강의한 강사가 농업이라고 얘기해서 그거는 2억짜리니까 제가 1,000만원 받고 나중에 사업되면은 컨설팅비 5천 받고 이렇게 하시죠? 대행하잖아요. 그 교육하면은 조장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1,000평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3,000평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라는 당신만의 계획이 도출되면 시드머니 줄게 이거거든요. 그쵸? 근데 시드머니가 뭔 푼돈이냐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제가 교육한 데들은 그 시드머니를 너무 알차게 쓰셨거든요. 그것도 마인드를 전환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0만원을 1,000만원 이렇게 하면은 싼 거고 1,000만원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가치를 불어넣어주면 달라지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캔버스화했고 구체화해서 구조화시켰습니다. 농업인들이 한번 쓰면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전반적 접근, 전략, 모든 부분들을 다 한눈에 분석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들 작성하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재작년부터 기획하면서 심사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교수님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누가 가르치냐? 가르칠 사람이 있냐? 그러면은 가르치려고 당신이 노력하시면 되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농업인이 그 MBA 학문을 이해할 수 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분들에게 질문을 잘 던지시면 돼요. 가르치려고 하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질문만 던져도요. 다 답 달아 넣습니다. 왜 가르치시려고 하세요? 학문을 가르쳐서 대학교 졸업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영학의 기법은 학문입니까?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주장했다가 욕 마주 죽을 뻔은 아니고 욕을 많이 먹었죠. 주장했다가 네가 뭔데? 너 공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해요. 관심 있는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박사과정을 공부해야지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 따가지고 다시 들어오려고요. 네, 그때는 너랑 나랑 똑같은 박사는 네가 왜 나한테 그 말해? 이렇게 이제 손 집어넣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박사가 되기 전에는 제가 쓰는 것이 공중이 안 됩니다. 근데 박사가 되고 나면 제가 쓰는 것이 이제 공중이 됩니다.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아무도 하지 않는 어두운 이야기도 하려고요.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거를 시도해서 결과를 보여주려고. 시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개 연구했어요. 아직 아닌데도.
이거는 석사 논문으로 썼습니다,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썼어요. 쓰레기라고 하죠, 교수님들이. 박사 논문 받으시는 교수님들이 이걸 보고 쓰레기. 그럼 네가 쓰던가. 넌 안 쓰고 왜 평가만 해, 비판만 해. 그럼 농업에 적합하게 니네들이 만들었어야지. 자금 받아도 나라의 사업 받아도 뭐 했어. 이렇게 저도 반문할 수 있잖아요. 경영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안 하고 전부 제품 개발에만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 OEM으로 개발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쌀 가지고 만드는 모든 가공식품은 해미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박스만 지자체 이름 다 붙여져 있고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3년, 4년, 5년 사업비 몇 억씩 받아가지고. 저는 눈 감고도 하겠는데요. 이런 본질을 얘기하면 또 잘리려나요? 이렇게도 씁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이 공부해도요, 색깔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창의성을 누르면 안 된다. 창의성을 가두면 안 돼요. 왜? 농업에서 천평 안에서 창의성을 가둬버리면 못 먹고 살죠. 아닌가요? 6차 산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가 돼버렸어요. 6차 산업은 원래 창의성이죠. 창직 개념이죠. 직종을 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업입니까? 창의성입니까? 죄송한데 제가 영상 문화 창업대학원 창업 컨설팅 창업지도사를 했거든요.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배우는데 다 다르죠? 절대로 창의성을 누르지 않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방법은 당신의 몸에 적합해야 돼요. 또 다르죠? 농업은 어찌 다 같을 수 있습니까? 자본이 다르고 토지가 다르고 토양이 다르고 수질이 다르고 영농 기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앞집과 옆집에 앞집과 우리 집에 설이 내리는 시기가 다른데 아닌가요?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농업이 같다고 하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관찰해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시기적으로도 하루 이틀에 따라 타이에 따라서 냉을 입고 안 입고 하잖아요. 이분들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제 하도 말로만 맞다 틀리다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분들이 교육받은 모든 교육생들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 다 올려놨어요. 하도 안 믿어서 사람들이. 이건 이 커리큘럼은요 그냥 농민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원 안 나와도. 그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이거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요 안 높아요? 엄청나게 높아요 라는 걸 증명하려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찍어서. 그래서 하늘 땅 이야기라는 게시 그 계정에 제가 차곡차곡 해마다 올려놨습니다. 해마다. 강소농의 성공 모델들은 제가 2012년부터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보면 신규농민 현장 실습 교육에 대한 귀농인 대상 교육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게 하는 게 교육의 만족도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농업소득의 만족도가 있어야 돼요. 즉, 교육이 소득하고 연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농촌 활동에 대한 만족도로 높아져야 돼요. 행복지수가 높아져야 돼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연구 논문 조사들 보면 만족도만 조사했어요. 소득을 조사하는 건 없어요. 교육 만족도. 소득하고 연계되나요?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그 소득을 만족을 내려면 저는 담당자, 멘토, 멘티의 태도가 영향을 미치더라.
소득 창출하는 데까지 끄고 가려면 교육 만족도는 태도 필요 없어.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궁금한 얘기만 해주면 돼. 하지만 소득을 창출하는 거는요, 프레임이 있어요.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분들의 태도가 그 소득을 창출하는 것까지 연관이 되도록 하는 건 태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균형기초에서 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전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뽑고 선별하고 분류하는 어떤 사전에 대한 어떤 부분의 기업 용어를 접목했습니다. BS, 비포 서비스, CS, 고객 만족, 균형기초 만족, 그리고 AS, 사후 서비스, CRM, 고객 관계관리, 기업들은 이걸 다 접목해서 하고 있어요. 그들은 소득이 창출되고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고, 우리 농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건가? 그래서 앞에서 5%를 이야기해드렸습니다. 5%를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거기서도요, 300평입니다. 현실적 대안이 가능한가요? 이러다가 계속 FTA 돼서 농산물 다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직장 다니셔가지고 전부 농산물 사먹는데 쓰셔야 되겠네요. 농사주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기업이 생존하려고 CS, BS, AS, CRM을 도입했다면 농업에서도 철저하게 범국민적인 범소비자 아니 국민들의 행복의 어떤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런 부분들이 점검되고 보완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논문 QR코드로 찍으시면 나옵니다. 끝난 거죠, 거의요. 그래서 스마트 시대에서 뭐 이렇게 논문도 써봅니다. 이 만족도를 높이려고. 정말 과연 스마트팜이 귀농인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래, 이걸 해가지고 소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거죠. 그리고 다시 제일 앞으로 한번 돌아갔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에는 죄송한데 없습니다. 5%에 전에 영어로 쓰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영어를 모릅니다. 플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타워스와 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 중 일에 몰입하는 비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며칠 전에 기사에 나왔어요.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에 별로 몰입하지 않거나 마지못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의 비율이 48%에 이르러 마지못해 다니는 비율이 48%. 세계 수준이 38%인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훨씬 웃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표, 챌린저. 목표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 사람들은 몰입한다. 그 일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조사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균형기촌의 목적이 뚜렷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분류하면 그 사람들에게 스킬, 농업기술, 신규농업인에서 현장 실습교육,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창업교육, 창업설계교육 이거를 시켰을 때 그 사람들은
집중해서 한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스킬만 있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보도하더라. 지루해 하더라. 교육생이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도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엔자이티 하더라. 목표는 있는데 영농 정보와 영농 기술과 영농 작물 선택과 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사람들은 긴장하더라. 걱정하더라. 라는 통계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심리학 부분에서 많이 사용된 분석법으로 이미 정례화되어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건 이건데 기사에서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사람은 이럴 때 몰입하더라. 이런 이론이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다 넘어갔어. 우리가 귀농귀촌의 그 전망과 동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니면서 제가 농촌에 살면서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절대 저는 귀농을 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에서 시집간 처녀는 절대 농촌으로 가지 않거든요.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간 남자는 농촌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가 만석군이어 학교를 친해서 사신 분들은 귀농을 하시더라고요. 추억이 그리워서. 그런데 저같이 니아카를 끌면서 호미질을 하고 풀을 맨 사람들은 귀농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 부모님의 역할이 대단하죠. 절대로 나는 네가 농촌으로 와도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주지 않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도시 가서 살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2009년도 때 농업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한 해에 18명 정도를 교육했는데 그 한 해에 직거래로 7명 정도를 직거래로 진입을 시켰어요. 아무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그때는 정말 쉬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이렇게 내가 로직대로 한 것이 맞나 하고 2년차 또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됐어요. 다른 사람, 신규. 3년차,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 단계를 3년차 거치면 내가 오케이, 이 로직대로 가르쳐도 되겠구나 해서 3년차 도입했는데 3년차 또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쉬웠죠. 시장이 과열되지 않아서. 2009년도만 해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오면서 이제 농업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농업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 귀농귀촌인으로 이제 전환되고 원주민들은 이제 어디 가신 데 없으시고 다 우리 아버지처럼 다 이제 일도 못 하시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과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둘째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산물 그거 둘째치고 니네가 벌어서 농산물을 자급자족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나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이걸 내가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꿀까라는 거를 고민한 것 같아요. 못 바꿉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딱 하나 제가 지향하는 저의 목적은 소득 창출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드리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명한 강사가 되지 않아도 좋고요. 돈을 천만금을 벌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오로지 목적은 농업 농촌에서 행복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이 하나 목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저에게 주어진 부분에서 저는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궁창일지라도 그리고 거기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견뎌내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면요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저도 권력이 있거든요. 그걸 안 하고 현장에서 어려운 걸 가르치고 욕을 먹더라도 제가 해야 될 일은 저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이들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한 번만 더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현재 내가 하지 않으면 미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현재를 임해 주신다면, 물론 말단에서 힘들죠. 팀장님, 계장님, 과장님 맞추시려면. 하지만 그것도 견뎌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견디고 견뎌서 이 지식산업 쪽에서 학벌 없이 9년을 버텼습니다. 놀라하죠. 과장님이 저를 보면. 살아남은 게 희한하다, 네가. 그래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선생님들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남으실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런 희망으로 큰 박수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